베트남 하노이의 아침 출근길,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시커먼 배기가스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도시 전체가 뿌연 연기에 휩싸이죠. 안개처럼 보이지만 안개가 아니에요. 베트남 국민의 필수품, 오토바이가 만들어낸 매연입니다. 진짜 베트남에 얼마나 오토바이가 많냐면 베트남에 등록된 전체 차량 중 오토바이 비율이 거의 80%입니다. 국민 2.5명당 한 대씩 갖고 있는 셈이죠. 자동차는 겨우 20%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는 걸 생각하면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이 오토바이 천국 베트남에서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2026년부터 하노이 도심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베트남 국민조차 이 소식에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란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이 정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일본 대기업인 혼다의 시가총액 2조 엔이 날아가 버려 일본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왜 베트남의 이런 정책 하나 때문에 하필 일본이 흔들리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혼다에게 베트남은 시장 점유율 80%, 연간 매출 3조 엔을 올리는 핵심 거점이었거든요. 동남아 전체 생산 기지였고 글로벌 이륜차 사업의 30%를 책임지는 곳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오토바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혼다라고 불러요. 야마하를 타도 혼다, 스즈키를 타도 혼다입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고체풀을 딱풀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 정도로 혼다는 베트남 오토바이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런 절대적 지배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처음 들어온 건 프랑스 식민지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엄청난 사치품이었죠. 부자들이나 탈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베트남이 남북으로 쪼개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쪽은 소련제 민스크나 체코제 바베타를 탔고 남쪽은 혼다나 야마하 같은 일본 제품을 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연료 배급제가 있었고 수입 관세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오토바이는 여전히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에 모든 게 바뀝니다. 베트남 정부가 도이머이라는 경제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을 활짝 연 겁니다.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주목했습니다. 시장은 크고 인건비는 싸고 관세는 낮았거든요. 특히 오토바이 회사들이 눈독을 들였어요. 1992년 대만의 SYM이 먼저 들어왔고 1995년 스즈키, 1996년 혼다, 1998년 야마하가 줄줄이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죠. 1996년에 베트남 오토바이가 400만 대였는데 불과 8년 뒤인 2004년에는 4,300만 대가 됐어요. 10배가 넘게 폭증한 겁니다. 서울 인구가 1천만 명인데 8년 만에 1억 명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정도 충격이었습니다. 베트남 거리는 순식간에 오토바이 바다로 변했죠.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늘어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가격 차이예요. 베트남 사람들의 1인당 GDP가 2025년 기준으로 약 5,000달러, 우리 돈으로 650만 원 정도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려면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은 자동차의 특별 소비세를 원가의 50%까지 때립니다. 경차도 3년에서 4년치 월급을 모아야 사요. 반면 혼다 오토바이는 2천만 동에서 2,500만 동이면 삽니다. 달러로 850달러에서 1,050달러, 우리 돈으로 11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예요. 3개월에서 5개월만 악착같이 모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부도 되고요. 유지비는 더 차이 나죠. 기름값은 자동차의 4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들고 통행료는 아예 면제예요. 주차료도 우리 돈으로 100원에서 300원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편의성이에요. 베트남 도시들은 골목이 엄청 좁거든요. 자동차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어디든 쑥쑥 들어가요. 문 앞에서 출발해서 목적지 문 앞까지 가는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하죠. 길가에 잠깐 세워두고 물건 사고 다시 타면 그만이에요. 세 번째는 인프라 부족이에요. 베트남은 지난 20년간 미친 듯이 성장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은 광역 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가 됐어요. 그런데 정부는 도로나 지하철 건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이제야 겨우 한두 개의 노선이 돌아가거나 공사 중이고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어서 언제 올지 모르죠. 2019년 기준으로 대도시에서 대중교통 이용률 고작 10%에서 15%예요. 그러니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아니면 걸어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베트남 사회 전체가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신호등도 오토바이 기준이고 주차장도 오토바이 전용이 대부분이에요. 배달 문화도 완전히 오토바이 기반이죠. 그랩이나 고잭 같은 앱으로 음식부터 택배까지 다 오토바이로 배달됩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30년간 혼다가 독점해 왔습니다. 1996년 베트남 진출 이후 꾸준한 투자로 세계 생산 기지를 구축했고 연간 27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췄어요. 베트남 내수뿐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으로 수출하는 전략 거점이었죠. 완성차와 부품을 포함한 총 수출액은 6억 3,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전국 800개가 넘는 딜러망도 혼다만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어디서든 혼다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수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촘촘한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는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베트남 제조업 고용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였죠. 혼다 직접 고용 10,000명, 부품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혼다 생태계에 의존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소득을 얻는 수단이자 지위의 상징이고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과 오토바이를 인생의 필수품 1, 2위로 꼽거든요. 오토바이 없이는 아예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나라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 천국에는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 거리를 걸으면 목이 따갑고 눈이 매워요.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공기가 깨끗한 날이 40일도 안 되거든요. 이 도시들은 이미 세계 최악의 대기 오염 도시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범위는 명확합니다. 화력발전소와 내연기관 오토바이죠. 특히 오토바이가 심각해요. 베트남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오래된 기술로 만들어졌거든요. 배출가스 규제도 느슨하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오토바이 한 대가 자동차보다 일산화탄소를 12배나 더 많이 뿜어냅니다. 매일 700만 대의 오토바이가 도심을 달리면서 독가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베트남 정부 자료를 종합하면 매년 6만 명에서 7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사망해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많죠. 베트남 사람들은 숨만 쉬어도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 통계도 끔찍해요. 베트남 교통사고의 60%에서 70%가 오토바이 관련입니다.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는데도 매년 사망자가 1만 명 가까이 나와요. 베트남 정부도 더는 못 참았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칼을 빼들었어요. 2025년부터 하노이 도심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호치민과 다낭 등 주요 도시들도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똑같이 하겠다고 했죠. 단순히 운행만 막는 게 아니에요. 아예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생산과 수입 자체를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로드맵은 명확했습니다. 1단계로 2026년 7월 1일부터 하노이 1번 순환도로 안쪽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 운행을 전면 금지했어요. 이 구역은 하노이 핵심부로 관공서와 상업지구가 밀집한 곳이죠. 현재 45만 대의 휘발유 오토바이가 운행 중인 지역입니다. 이 단계는 2028년 2월 1일부터 2번 순환도로까지, 3단계는 2030년 3번 순환도로까지 확대됩니다. 최종 목표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 이륜차의 생산과 수입을 완전 중단하는 것이었죠. 목표는 명확합니다. 모든 오토바이를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국민 건강을 지키고 대기 오염을 줄이겠다는 거죠. 듣기엔 좋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이 엄청난 사회적 폭탄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강력한 인센티브도 준비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 구매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00동, 약 2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베트남 평균 월급의 15% 수준이죠. 등록세와 각종 세금 면제, 번호판 발급비 면제까지 추가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배터리 교환 인프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었어요. 충전소 건설 프로젝트에는 향후 5년간 은행 이자의 70%를 보전해주고 2033년까지 부지 임대료를 전액 면제했습니다. 혼다는 이걸 단순한 매출 감소로 보지 않았어요.
일본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위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혼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부품 협력사, 정비소, 딜러들이 줄줄이 도산할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혼다 관계자들이 베트남 정부에 찾아갔습니다.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최소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죠.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외국 기업이 한 나라의 정책에 직접 개입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환경 지침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 딱 한 줄로 끝이었어요. 혼다는 완전히 당황했죠. 수십 년간 베트남 시장을 지배했던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가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왜 이렇게 강경했을까요? 환경 보호 때문이라고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 정책 뒤에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베트남은 오토바이 산업에서 항상 을의 입장이었어요. 혼다, 야마하, 스즈키가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지만 그건 베트남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값싼 노동력과 큰 시장을 이용하려는 거였죠.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았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그저 조립만 하고 일본은 이익을 다 가져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구조가 너무 억울했어요. 자국민들이 매일 타는 오토바이인데 정작 베트남 기업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장 점유율 80%가 일본 것이고 부품도 일본에서 수입하고 기술도 일본 거였습니다. 베트남은 그냥 공장 부지만 제공한 셈이죠. 이익은 고스란히 일본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전기 오토바이라는 기회가 왔습니다. 내연기관 기술에서는 일본을 절대 못 따라잡아요. 100년 넘게 쌓은 기술력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지만 전기 오토바이는 다릅니다. 이건 새로운 판이에요. 모터와 배터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기술 장벽이 훨씬 낮습니다. 중국이 전기차로 유럽을 공략한 것처럼 베트남도 전기 오토바이로 역전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내연기관을 금지하고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는 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었어요. 이건 산업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내연기관에서는 절대 일본을 못 이기니까 아예 판을 전기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판에는 이미 베트남의 강력한 플레이어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바로 빈페스트입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 그룹의 자회사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부터 리조트, 병원, 학교, 심지어 자동차까지 만드는 거대 재벌 그룹이거든요. 흥미로운 건 타이밍입니다. 빈페스트는 정부가 내연기관 금지 정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전기 오토바이 개발에 올인하고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부와 긴밀하게 손잡고 판을 짜고 있었던 거죠. 정부는 규제로 혼다를 무너뜨리고 빈페스트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노골적이었어요. 공공기관 오토바이를 빈페스트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택시 회사들에게도 빈페스트 전기 오토바이를 쓰라고 압박했죠. 보조금도 쏟아부었어요. 전기 오토바이 사면 등록세를 깎아주고 충전 비용도 지원했습니다. 혼다한테는 칼을 들이대고 빈페스트한테는 돈을 퍼준 겁니다. 빈페스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 전역에 충전소를 깔기 시작했어요. 배터리 교체소도 만들었죠. 전기 오토바이의 가장 큰 문제가 충전 시간인데 빈페스트는 배터리를 통째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배터리만 갈아 끼우면 끝이에요. 3분이면 됩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베트남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빈페스트 점유율이 50%에서 60%를 차지했어요. 불과 2년에서 3년 만에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혼다가 수십 년 걸려 쌓은 제국을 빈페스트는 2년 만에 빼앗았죠. 혼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베트남 공장에서 전기 스쿠터를 출시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빈페스트가 다 깔아놨고 사람들은 빈페스트 배터리 교체 시스템에 익숙해졌거든요. 혼다 전기 오토바이를 사면 충전소를 찾아 헤매야 해요. 누가 사겠어요? 더 큰 문제는 브랜드 이미지였습니다. 베트남 젊은 세대에게 혼다는 이제 구시대 유물이에요. 내연기관의 상징이자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찍혔거든요. 반면 빈페스트는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미래 기술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한번 바뀐 이미지는 돌리기 어렵죠. 베트남 젊은 세대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20대부터 30대들에게 전기 이륜차는
환경의식과 기술 지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조용하고 깨끗한 전기 스쿠터 인증샷이 넘쳐났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배터리를 관리하고 충전소를 찾는 전기 네이티브 세대였죠. 엔진 소리와 매연을 뿜는 혼다 오토바이는 이제 아버지 세대의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국심 마케팅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빔페스트는 베트남의 자부심 브랜드로 민족적 자긍심을 자극했고 베트남의 테슬라라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어요. 베트남 국민들은 베트남 기업이 이런 프리미엄급 차량을 생산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스토리 이면에는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거리의 서민들이었어요. 베트남 정부와 빔페스트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정작 거리에서는 수백만 명이 당장 내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배달기사 한 명이 하루에 30건에서 40건 정도 배달합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양이에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한 번 기름 넣으면 이틀은 거뜬합니다. 그런데 전기 오토바이는 어떨까요? 1회 충전으로 70km에서 100km밖에 못 가요. 하루 배달하다 보면 중간에 최소 한 번은 충전해야 합니다.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문제예요. 빔페스트 배터리 교체소를 찾아가면 3분이면 되지만 교체소가 어디에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충전소에서 충전하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배달 기사에게 1시간은 돈이에요. 그 시간에 10건은 더 배달할 수 있거든요. 결국 하루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초기 비용입니다. 빔페스트 전기 오토바이 가격이 내연기관보다 1.5배에서 2배 비싸요.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지만 그건 신차 살 때만 해당됩니다. 중고시장에서는 보조금이 없어요. 저소득층은 대부분 중고로 사는데 전기 오토바이 중고시장은 아직 형성도 안 됐죠. 새걸 사자니 돈이 없고 중고를 사자니 물건이 없는 겁니다.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랩이나 고잭 같은 앱으로 손님을 태우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들은 손님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 오토바이는 주행거리가 짧아서 장거리 호출을 못 받아요. 시내에서 공항 가는 손님 포기해야 합니다. 배터리 떨어지면 중간에 서버리거든요. 결국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하니까 수입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도 흔들렸습니다. 베트남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하면 오토바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요. 은행이나 사채업자들도 오토바이를 확실한 담보물로 쳤죠. 시세가 뚜렷하고 팔기도 쉬우니까요. 그런데 내연기관 오토바이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락했습니다. 담보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사채업자들은 돈을 빨리 회수하려고 압박하기 시작했고 갚을 길 없는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환경 정책의 역설이에요. 대기 오염은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하루 종일 거리에서 오토바이 매연을 마시며 일하는 배달 기사들은 직접 독가스를 들이마시죠. 그런데 정작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그 배달 기사들의 생계를 빼앗는 겁니다. 환경을 살리려다 사람을 죽이는 꼴이에요. 거리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배달 기사들과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이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구호를 외쳤어요. 우리에게 전기 오토바이를 살 돈을 달라. 인프라도 없이 금지부터 하지 마라. 하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정책은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빔페스트와 손잡은 판을 뒤집을 수도 없었고요. 베트남 저소득층에게 오토바이는 생존 그 자체거든요. 이들은 오토바이로 물건을 나르고 오토바이로 손님을 태우고 오토바이로 배달을 합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오토바이로 벌어요.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내일부터 오토바이 못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굶어 죽으란 소리나 다름없죠.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 부회장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교통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하노이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킴 연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매일 타던 11년 된 낡은 오토바이를 전기차로 바꾸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충전과 유지 보수를 위한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오토바이는 과연 완벽한 대안일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행거리예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한 번 기름 넣으면 200km에서 300km를 달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뜬하죠. 그런데 전기 오토바이는 1회 충전으로
70km에서 100km밖에 못 가요. 두 번째 문제는 속도입니다.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시속 80km에서 100km까지 쉽게 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전기 오토바이는 대부분 시속 60km가 최고예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실제로 타보면 답답합니다. 급할 때 속도를 못 내니까 배달이나 택시 기사들한테는 치명적이죠. 세 번째는 충전 인프라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빈페스트가 하노이와 호치민에 충전소를 많이 깔았다고 하지만 그건 도심 이야기예요.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충전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주유소가 어디에나 있잖아요. 전기 오토바이는 그게 안 돼요. 길 가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그냥 끌고 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배터리 수명 문제입니다.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는 보통 3년에서 5년 쓰면 성능이 확 떨어져요. 처음엔 100km 가던 게 2년 지나면 70km, 3년 지나면 50km밖에 못 갑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또 돈이 들어요. 새 배터리 가격이 오토바이 값의 3분의 1에서 절반이나 됩니다. 결국 차라리 새 오토바이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전기 오토바이 사면 보조금을 주고 등록세를 깎아주고 충전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충전소도 계속 늘리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4천만 대의 오토바이를 전기로 바꾸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정부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정부는 2025년부터 당장 내연기관 금지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인프라는 준비 안 됐는데 규제부터 때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다리를 놓기도 전에 기존 다리부터 부수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강을 어떻게 건너라는 건지 모르겠죠.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너무 성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해야 한다고 말이죠. 먼저 충전 인프라를 충분히 깔고 전기 오토바이 성능을 더 높이고 가격을 내리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을 금지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중요했거든요. 일본에게 시장을 다시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협력업체 수백 곳이 연쇄 도산 위기에 몰렸어요. 일본 본사로 돌아가는 이익금은 90% 감소했습니다. 혼다의 판매량이 수직 낙하했어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재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뚝 끊긴 거예요. 당연하죠. 2년 뒤면 고철 덩어리가 될 물건을 누가 사겠어요? 중고 시장도 폭삭 무너졌습니다. 혼다 오토바이 값이 반토막 났어요. 은행들도 패닉에 빠졌죠.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가 대출 담보로 쓰이거든요. 그 담보 가치가 하루아침에 증발한 겁니다. 베트남 정책 하나가 일본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트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유럽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강국이 됐고 미국도 따라가고 있죠. 내연기관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저 오토바이로 먼저 시작했을 뿐이에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20년 후 베트남이 전기 모빌리티 강국이 되면 사람들은 2025년을 위대한 전환의 시작점으로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미래 뒤에는 혼다라는 거대 기업의 몰락과 일본 경제가 받은 충격이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트남의 오토바이 전쟁은 단순히 혼다 대 빈페스트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도전장을 내민 21세기 경제 독립 전쟁의 신호탄입니다.